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2부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상황실로 이어갑니다. 4월 10일 금요일 코로나19 확진자는 어제보다 27명 늘었습니다. 일본은 아베 총리가 올림픽 연기를 선언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신규 확진자가 574명입니다. 574명. 우리는 하루 확진자가 2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주말에 꽃놀이 가려고 했던 분들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리고 모레 부활절 예배는 인터넷으로 좀 하시고 기도는 집에서, 현장 예배는 아직 조금 더 참아주셔야 됩니다. 석가탄신일 행사도 미뤘습니다. 성당 미사도 멈췄고요. 추가 확진자가 더 나오지 않을 때까지 여러분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조금만 힘을 더 내주십시오. 2541님, 장갑 주고 거리 지키게 도와주고 우린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투표소 가면요, 안내하시는 분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그러니까 가기만 하면 됩니다. 마스크는 쓰고 가셔야 됩니다. 마스크는 안 줍니다. 8016님, 허리가 구부러진 구순 엄마도 이번 투표는 꼭 해야겠다고 오늘 침 맞고 가셨어요. 아이고, 훌륭하시네요. 침 맞고. 네. 침 저는 무서워서 침 맞으면 안 갈 것 같은데 아무튼 훌륭하십니다. 0933님, 잘 듣고 있습니다. 선거하러 가서 조그맣게 라이브 비데이 파이팅 속으로만 외치고 오려고요. 그러면 크게 외치면 창피해요. 네. 대구 확진자는 50여일 만에 0명입니다. 0명. 대구 상황이 어떤지 살펴볼까요? 대구시 감염병 관리지원단장을 맡고 계신 경북대학교 감염내과 김신우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완벽하게 다른 삶을 살고 계시죠? 네, 조금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네. 하루 일과가 어떻습니까? 네, 하루 환자 병원에 가서 보고요. 네. 또 시청으로 갔다가 또 시청에서 돌아와서 환자 보고 또 시청에서 사람들 만나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집에는 들어가시죠? 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감염 가능성도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들한테 이렇게 달려가는 의사 선생님들, 의료인들 보면 존경과 감사가 그냥 절로 나옵니다. 힘을 더 좀 내주십시오. 네. 대구에서 50여일 만에 코로나 확진자가 0명입니다. 좀 어떤 의미로 들리시나요? 좀 남다르시죠? 네, 그렇습니다. 웬만큼 지역사회 감염과 소규모 집단 발병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들이 조절되어서 굉장히 축하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2월 29일이었는데요. 대구에서 확진자가 741명 나왔을 때 그때는 어떤 생각들 드시던가요? 이제 해결이 어렵겠다. 이제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른 동료들하고는 어떤 얘기 나누셨어요? 우리 여기서는 소화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그때는 아무 생각도 없이 다른 분들이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여기저기 알아보고 입원시킬 수 있는지 보고, 또 생활치료센터, 생활치료센터 같은 것들을 그때 이야기를 좀 나눴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아무튼 대구는 계속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망자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네요. 대구 지역에서 또 치명률이 고령일수록 급격히 높아져서 60대가 2.12%, 70대는 8.93%, 80대 이상은 21%가 넘네요. 네, 사망자가 늘어나는 것은 이렇게 감염이 있으면 일정 시간 뒤에 이렇게 사망이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3주, 4주 열심히 치료하던 분이 사망하는 분들이 점점 생기니까 사망률이 조금씩 올라가는데 예견하고 있던 거였고요. 최근에 또 사망률을 기여하고 있는 것은 요양병원 같은 곳에서 기저질환이 많고 또 객담을 기침을 해서 가래를 배출하기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이 폐렴을 이기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로 인해서 사망률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말은 이런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철저히 이
요양시설과 정신병원 같은 곳에서 감염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환자를 돌보면서 코로나 환자 돌보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뭔가요? 이게 특효약이 아직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참 적다라고 할 때 좌절스러운 게 의료진, 환자를 보는 사람들이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네. 대구에서 의료진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지원과 보상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좀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지원과 보상 측면에서 약속한 게 잘 안 되는 행정적인 오류 같은 것들이 있었다고 저도 최근에 듣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소요가 늘 모든 과정 속에 있지만 빨리 해야 되겠다. 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듣기로도 곧 해결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대구 코로나19 상황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소규모 집단 발병과 해외 유입들이 대구에서도 있는데 네. 그런 분들이 잘 관리된다면 낮은 수준의 지금과 같이 0이라든지 조금만 한 자리 숫자에서 감염이 있다가 잘 조절될 수 있을 거로 기대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구에 계신 분들과 대구를 응원하시는 분들께 의료진으로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시민들의 힘으로 지금까지 잘 조절되어 왔는데 이 부분을 조금만 더 노력하고 또 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손위생과 또 지자체는 적극적으로 환자를 이렇게 찾아내어서 격리시키는 것들을 열심히 하면 저희들이 다른 나라와 달리 잘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도 힘을 내주십시오. 네. 이군성님은 눈물이 나도록 반갑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대구 시민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구 시민분들 화이팅. 대구에서 힘써주시는 의료인들도 화이팅이고 정말 눈물나게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구시 감염병 관리지원단장이신 경북대 김신우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로 갈까요? 조진주 씨. 제21대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 오후 5시 현재 투표율은 10.93%로 집계돼 지난 총선 때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로 자가 격리 중인 유권자들도 15일 총선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자가 격리자와 일반인의 동선과 시간대를 분리하는 방안을 마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오는 12일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완치 판정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다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9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경북 봉화에 있는 푸른 요양원에서는 완치자의 절반이 재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부활절과 총선만 잘 넘기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방역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한국이 개도국에 진단키트를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며 한국과 협력해서 백신뿐 아니라 치료제 개발을 가속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지금까지 발표한 지원 대책이 150조 원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납부 유예나 만기 연장 등 간접 지원 효과는 349조 원에 달한다고 추산했습니다. 교육부는 고3과 중3 전체 91만 6천여 명의 학생 중 98.8%가 어제 정오 기준으로 원격 수업에 출석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원격 수업 이틀째인 오늘은 교육 관련 사이트 접속이 원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된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첫 산재 인정 사례입니다. 배달의 민족이 대표 명의의 공식 사과문을 내고 소상공인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온 새로운 요금 체계를 전면 백지화하고 이전 체제로 돌아간다고 밝혔습니다. 국경을 봉쇄했던 쿠웨이트가 한국에 대해서만 처음으로 예외적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현대건설 등 쿠웨이트 진출 기업들이 요청하고 한국산 진단키트 40만 건 수출도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당신의 저녁은 예전 같진 않겠지만 계속 똑똑해진다. 오늘 비데이 기자실에선 어떤 소리가 날까요? 들어보시죠.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비데이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미디어 오늘의 정철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어요? 아유, 채널A 때문에 좀 정신 없었습니다. 계속 그렇죠. 예. 지금 그 기자들 사이에서는 채널A 문제가 가장 큰 이슈입니다.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어제 방통위에서 채널A 의견 청취를 했는데요. 네. 그 내용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지금부터 얘기해도 돼요? 아, 예. 일단 지금 이 건은 결국 이제 유시민 이사장을 흔들어서 이 정부 여당에 타격을 주기 위해 검찰과 채널A가 공모했던 것 아니냐. 이게 이제 의혹의 핵심인데요. 예. 이 같은 의혹이 왜 등장했을까? 예. 등장의 어떤 배경이 있지 않을까 좀 찾아보던 중에 예. 6년 전의 사건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6년 전이요? 비슷한 예. 사건이 있나요? 예, 뭐 아마 다들 기억하실 텐데 유성 간첩 조작 사건입니다. 아, 네, 알죠. 유간첩 조작 사건. 예, 이게 좀 다르게 보이지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2014년 2월 24일이었는데 동아일보가 유성 씨가 간첩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지칭한 이 최초 신고자 이 탈북자 김모 씨 인터뷰를 내보냅니다. 네. 단독이었는데 네. 유성 씨 아버지가 어느 날 자기 아들이 보위부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갔는데요. 동아일보에서 그냥 치고 나갔죠 그때? 그렇죠. 네. 이 당시가 1심에서 유성 씨가 간첩 혐의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 당시 보도가 갖는 파장이 적지 않았고 약간 국면 전환용 기사였거든요. 예. 실제로 동아일보가 이 당시에 유성 보도에서 좀 앞서갔는데 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김 씨가 허위 주장을 한 게 드러났습니다. 드러났어요. 예, 이 전 남편이 이제 폭로를 했고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돈을 받았다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 국정원이 동아일보에 인터뷰까지 주선했다 뭐 이런 내용까지 나왔는데 예. 김 씨가 이때 유성 아버지에게 처음부터 앙심을 품고 있었다 뭐 이런 내용이었고 예. 결국 결과는 아시겠지만 국정원의 증거 조작 그리고 유 씨는 간첩 혐의를 벗었죠. 국정원의 공작이었죠. 예. 언론을 동원한. 그리고 그해 이제 2014년 11월에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이제 브리핑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정원에서 김 씨에게 200만 원을 줬는데 이 200만 원은 동아일보 인터뷰를 하면서 수고비로 준 것 같다. 예. 그래서 이제 당시 출입기자가 중앙지검 출입기자가 아니 신문 인터뷰를 하는데 왜 국정원에서 수고비를 지급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그건 나도 모르겠다. 검찰 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땐 그랬어요. 그게 2014년입니다. 얼마 전에 불과 몇 년 전에만 네. 해도 이랬습니다. 불과 6년 전인데 네. 당시 동아일보는 이 탈북자 김 씨 주장에 대해 아무런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 보도를 했고요. 예. 당시 동아일보 편집국장은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인터뷰 과정을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편집국장이 누구였죠 그때? 그때 정확히 제 기억으로는 김차수 편집국장이었던 것 같은데 네. 확인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2017년에 재판부가 이제 유성 씨가 제기했던 명예훼손 소송에서 이 동아일보의 정정보도와 함께 1,000만 원 손해배상 판결을 확정을 합니다. 네. 제가 이 사건을 왜 가져왔냐면 네. 당시 이 전체 맥락을 보면 이 국정원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 동아일보가 움직였던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충분히 가능하죠. 네, 가능한데 네. 동아일보가 국정원의 그 하수인으로서 나팔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도 검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채널A가 움직였던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가능해지는 거죠. 과거의 사례에 비춰보면. 일단은요. 네. 예, 그리고 어차피 오보로 밝혀져도 이미 보도를 통한 효과는 본 뒤거든요. 그럼요. 예, 실제로 이 유우성 건 같은 경우도 동아일보가 정정보도하기까지 3년이 걸립니다. 3년 걸려서 3년 동안 그 당한 피해는 어떻고요. 그다음에 3년 있다 정정보도는 아주 작게 합니다. 예. 하는 아무도 못 읽게. 예. 그런데 정말 찾기 힘들어요. 네네. 근데 그때 네. 그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얘기를 왜 했는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채널 A하고 검찰하고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왜 사실관계 진상규명을 안 하죠? 지금 진상규명을 위한 과정이 크게 두 갈래가 있는데 하나는 채널A에서 자체적으로 6명을 모아가지고 진상조사를 가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방통위 차원에서 지금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데 관련해가지고 어제 이제 방통위에서 의견 청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2시간 동안 이제 비공개로 진행이 됐는데 어제 자리에서 이제 채널A 그 대표이사가 참석을 했습니다. 예. 워딩은 취재 윤리는 위반했지만 간부 지시는 없었다. 요게 이제 채널A의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어제. 예. 채널A 김재우 대표이사, 이분이 이제 동아일보 대표이사이기도 한데. 동아일보 사주 그 회장의 아들이었고 지금은 사주지요, 뭐. 예. 회장이죠. 예. 어제 뭐라고 했냐면 취재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으로 취재 윤리를 위반했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채널 A가. 예. 예. 그리고 인터뷰 욕심으로 기사 제보를 하면 유리하게 해주겠다고 해서 스스로 이 윤리 강령을 거스르는 행동을 했고 이 보도본부 간부들은 사전에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렇게 밝힙니다. 일단은 뭐 한 사람한테 예. 그 꼬리를 자르려는 듯 그렇게 보입니다. 예. 개인의 일탈로 정리하는 대목이고요. 예. 그러면서 채널A는 검찰의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제보를 하면 검찰 수사에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논리로 취재원을 설득한 게 사실이다. 또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 네. 취재 윤리 위반을 인정하지만 다만 이 보도본부 간부가 지시하거나 용인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윗선의 지시는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거 채널 A 사장이 그랬습니까? 채널A의 어제 나온 채널A 입장이고요. 네. 채널A 대표이사는 이제 취재윤리 위반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네. 대표이사가 누구죠? 김재우 대표이사랑 이제 김차수 대표이사. 예, 어제 참석했던 분은 두 분입니다. 김차수요? 예. 아까 나왔던 그 분. 예. 묘하게 좀 연결이 되네요. 그런데 네. 여기서 보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위에서 간부가 지시한 건 사실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는데 네. 오늘 지금 조선일보에서 그 풀 녹취를 지금 기사가 올라갔어요. 풀 녹취 기사가 올라갔는데 네. 그 이제 이철 측 제보자와 채널A 기자 간의 어떤 통화 내용 같은 게 지금 공개가 된 상태인데 네. 그 부분을 보면 채널A 기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3월 22일 통화인데 진전 사항이 없다고 저 대박 깨졌어요 라는 부분이 나와요. 이거 윗사람한테 데스크한테 부장한테 깨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채널A 쪽 주장을 과연 좀 신뢰할 수 있는가 싶긴 해요. 그리고 바로 지금 깨지는데요?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 취재 과정에선 당연히 윗선에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기자들은요 기사를 안 써도 정보 보고라는 걸 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사를 안 쓸 때도 있는데 오늘 내가 뭐 했다 어떤 기사를 쓰겠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정철훈 기자 오면 한 주 동안 뭐 했어요? 그리고 뭐 취재해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론사에 가면 그 자기 선배 데스크 부장한테 제가 어떤 기획을 하고 있고 어떤 기사를 언제까지 쓰겠습니다. 어떤 취재는 어디까지 하고 있고 거의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기사를 중요하죠. 안 쓰고 예. 정보 보고를 하는데 정보 보고 내용도 굉장히 기자의 활동 중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는 이철 씨한테 손편지까지 썼는데 네. 이거를 보고를 안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상식적으로 볼 때는. 아무튼 근데 채널A 쪽 입장은 뭐냐면 2월 초에 이 신라젠과 관련된 검찰 재수사 이후에 취재를 시작하겠다고 법조팀장과 사회부장에게 보고했으나 네. 법조팀장은 이철 씨에게 편지를 보낸 사실 등 구체적 내용은 보고받지 못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겠죠.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납득이 좀 어려운 상황이고 김재우 대표이사 같은 경우는 이 3월 31일에 MBC 보도가 나가던 그날에서야 이 사건에 대해 알게 됐다. 뭐 이게 채널A 입장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채널의 입장이고요, 이거는. 그런데 그래서 방통위는 뭐라고 합니까? 주목할 부분이 이제 방통위 입장인데 방통위는 진상조사위, 그러니까 채널A 진상조사위가 구성된 지 10일이나 지났는데 조사된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일단 좀 그래 보이잖아요. 예. 예컨대 이제 취재 윤리 문제가 불거진 이 녹취 같은 경우도 어제 보면 아직 정리가 안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예. 또 이제 검언유착 논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녹취록의 검사장 존재 여부
이 검사장 존재 여부에 대해서도 이 녹취록에 있는 검찰 관계자가 언론에 나온 검사장인지 특정하기 곤란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좀 애매하게 답을 해요. 그러면 답을 했어요. 채널 A에서 그러니까 그 검사장에 대해서 검사장이다 아니다 누구다 이것도 특정하지 않았다 합니까? 예, 어제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방통위에 뭘 보고해요? 뭐 하러 갔어요? 바쁘신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채널A 쪽 주장은 예. 해당 기자를 조사를 했는데 예. 어떤 조사에서는 아무개 검사장이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예. 또 다른 조사에서는 여러 명이 섞여 있다. 뭐 또 다른 검찰 관계자나 변호사다 이런 식으로 말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채널 특정하기 A에서도 어렵다. 채널 A에서도 이동재 기자한테 제대로 지금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를 안 했다는 말이잖아요. 예, 사실 또 이 부분은 특정될 수밖에 없는데 언젠가는 예. 왜 이런 식으로밖에 대답을 못했나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검언 유착인데 그 어떤 검사하고 연결돼서 이렇게 취재 윤리를 어겼느냐 이게 핵심인데. 예. 아니 근데 그러면 이 핵심에 대한 얘기를 안 할 거면 어제 방통위에서 입장을 왜 얘기했고 방통위는 입장을 왜 들었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방통위 같은 경우는 이 진상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현재 채널A 자체 직원들만으로 구성된 이 진상조사위원회에 외부 전문가가 포함될 필요가 있다 이런 조언을 했고요. 저희 블루드리머라는 청취자인데요. 이런 질문 나왔어요. 성명불상 검사님은 이동재 기자가 변호사법 위반이나 명예훼손을 했는데 고소 안 하나요? 이런 얘기하는데 아직 고소한 적 없죠? 네. 네. 그래서 신속하고 투명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방통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떤 진상조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외부 전문가가 포함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기로 했습니까? 채널A는 뭐 확답은 안 하고 이제 신중히 검토해 보겠다라고만 하면서 진상조사위의 종료 시점도 특정하기 어렵고 그리고 지금 재승인 그 유효 기간이 21일까지인데 이때까지도 조사를 종료하기 어렵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채널A가 방통위를 조금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정부를 좀 우습게 보는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래서 지금 재승인 취소하라는 국민 청원이 지금 8만 명 제가 최근 오후까지 봤을 때 8만 명 이상이 동의를 했던 것 같은데 네. 지금 논란이 총선 이후에도 계속될 상황인데 그렇죠. 제가 어제 그 채널A 쪽 의견 청취 그 내용을 보고 나서 좀 의문이 들었던 부분은 그 채널A 쪽에서 이 이동재 기자의 휴대전화 예. 이 휴대전화는 외부에 맡기지 않고 내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동재 기자의 노트북은 외부에 의뢰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예. 근데 상식적으로 휴대전화가 더 중요하잖아요. 네. 저는 그 진상조사를 하면 일단 이동재 기자 오라고 해서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쭉 보겠어요. 뭐 포렌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네. 문자 그 카톡 내용을 쭉 보고 나서 그리고 그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한 녹취 내용, 녹취 파일들을 들어보면 어느 정도 뭐 어느 정도 진상규명을 위한 첫걸음은 뗄 것 같은데 그걸 그러니까, 안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왜 휴대전화는 외부에 맡기지 않고 노트북만 외부에 의뢰해서 조사를 진행했을까? 일단 이 부분이 좀 납득이 잘 안 가고요.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윗선의 보고가 전혀 없었다는 식으로 입장을 밝혔는데 아까 문자 나왔지 않습니까? 예, 사실 근데 아시겠지만 윗선으로부터 취재 지시를 받고 움직인 정황이 드러나면 이게 회사 차원의 조직적 보도 움직임이다. 이 경우에는 이 재승인 중점 심사 사항에 해당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 평가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윗선의 개입이나 지시가 전혀 없었다고 선을 긋고 있는데 일반적인 취재 관행으로 볼 때 보고를 안 하고 진행할 수가 없는 건이거든요. 이 건이. 저희가 보면 그렇죠. 예, 뭐 그리고 사실 이 손편지를 쓴다는 게 사실 손편지를 썼고 손편지를 쓴 뒤에 이제 피드백이 왔잖아요. 네. 그러면 기자 입장에서는 아 선배 드디어 피드백이 왔습니다라고 보고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야 뭐 칭찬도 받을 수 있고. 아, 네네. 근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라는 게 조금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잘 되지 않는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사랑하는 사람한테 편지를 써야지 왜 교도소로 써가지고. 채널A의 방송 사업 승인 유효 기간이 오는 21일까지입니다. 그 전에 조사를 종료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취재윤리 그
적지 않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진상규명을 위해서 몇 걸음 가야 됩니다. 채널 A도 그렇고요. 방통위도 그렇고요. 예, 맞습니다. 1358님, 우리 주 기자님 일부러 모른 척 하시네. 제가요? 네. 김학의 얼굴이 나와도 아니라고 하는데 목소리를 인정하겠어요? 네. 오로지 공수처를 빨리 설치하여 수사해야 됩니다. 네. 좋은 의견입니다. 권의정님은 사전 투표했는데요. 투표용지 받기 전까지 1m 줄 서 있는데 투표용지 바꿔서 줄 설 때는 거리 두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냥 그렇다고요. 이거 좀 중요한 지적인 것 같아요. 투표를 할 때 거리 두기도 해야 된다.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우리 기자들의 수다. 지금까지 정철은 기자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2218님. 인천 논현 일동 주민센터 투표소에서는 마스크 안 쓰고 오시는 분에게 마스크도 주고 보기 좋았습니다. 비례 투표용지 길어서 한참 찾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5151님, 오늘 새벽 6시 맞춰서 투표장에 갔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놀랐어요. 그래요? 주민증을 내보이니 바로 신분이 확인되고 투표용지가 출력되어서 더 놀랐고요. 과연 전자정부 우리나라의 위력을 체감했습니다. 숙제를 미리 다 한 학생처럼 후련합니다. 네, 훌륭한 민주시민입니다. 민경희님, 진행자님의 상기된 목소리, 의사 선생님의 피곤한 목소리가 왜 이리 좋은지, 우리가 함께 뭔가를 한 것 같아 대한민국 국민에게 이게 참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7266님, 오늘 전화 받았습니다. 전화요? KBS 라디오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매일 2시간 청취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이구, 훌륭하시네요. 민주시민 맞습니다. 6463님, 라이브 비데이 때문에 친구들과 얘기 화제가 넘쳐요.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7956님, 집 뒷산 산책하면서 듣고 있어요. 길에 벚꽃 눈길이 되었네요. 네, 아름답겠네요. 주진우 기자 화이팅. 네, 7956님도 화이팅입니다. 교통정보센터로 갈까요? 이승미 씨.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금요일 퇴근 정체 계속해서 늘고 있고요.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서울요금소 1, 2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 여파 때문에 서울요금소 하이패스차로 중심으로 밀리고 있고요. 더 가선 죽전에서 수원까지, 동탄 분기점에서 오산까지 막힙니다. 반대 서울 방향으로는 안성휴게소부터 오산까지 정체입니다. 동탄 분기점에서 수원까지나 판교 부근, 달래내국에부터 한남까지도 속도 내기 어렵고요. 서양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는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 부근까지 13km로 정체 늘었습니다. 이후 비봉에서 용담터널까지나 조남 부근, 금천에서 정체되고요. 나란히 가는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방향으로는 조암 부근 정체를 시작으로 송산 휴게소 부근까지 18km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당신의 퇴근길, 야근길, 학교길, 정처 없이 걷는 길, 그 모든 길에 변함없이 함께합니다. KBS 1라디오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오늘 국회의원들의 모습이 내일 총선의 결과로 나타난다. 의석을 지키기 위한 국회의원들의 이야기, 사투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2020 의석 전쟁. 최영일 평론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몇 번째 일정입니까? 오늘 이게 마지막인데 한 8번째 되나요? 8번째. 네네. 뉴스 꼭지 틀면 나오는 우리 최영일 평론가. 선거철에 진짜 바쁘시죠? 선거철에 바빠요. 특히 네. 이제 투표 당일날과 다음날 개표까지는 네. 잘 시간이 없더라고요. 잘 시간이 없다니요? 밤새 개표 방송을 해야 되잖아요. 아침 몇 시에 방송 시작합니까? 6시 반에 첫 방송 시작해서 네. 다음날 네. 이 정오 정도에 끝나고 잠깐 쉴 수 있어요. 잠을 못 자고요? 한 2시간 시간이 있는데 네. 그 2시간 자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때가 2시에서 4시 사이인데 네. 개표를 봐야 돼요. 뉴스 기계라고 생각했는데 뉴스 노예네요. 뭐 거의 방송국 그렇습니다. 노예네요. 네, 맞아요. 8341님, 드디어 마지막 날입니다. 최스트라다무스님, 다음 주부터 새 코너로 출연하시나요? 선거 결과는 확인하셔야죠. 네. 그럼요. 저의 시선은 이미 대선으로 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요.
2022 대선 전쟁 그런 그렇죠, 거 하는 거 그렇죠. 아닌가요? 예, 바로 이제 네. 이 4월 17일부터 시작이 되겠죠. 네. 다른 방송에서는 네. 2020 코로나19 어떻게 보나 그러면 또 최영일 평론가가 코로나 나오시더라고요. 특보에 계속 나가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2020 문화가 산책 최영일이 또 나오더라고요. 네네. 요즘 BTS 앨범도 나왔는데 네. 지금 코로나에 묻혀서 우리 BTS 어떡합니까? 정체가 뭡니까? 전 세계의 아미들이여 단결하라. 아니요. 정체는요? 네. 그냥 방송 노예라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네. 지니지니님, 최평론가님 정치하셔도 될 듯합니다. 안 됩니다. 왜요? 나라도 망하고 저도 망합니다.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일단 7211님 용인 기흥구 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했어요. 오늘 사전투표한 사람 네. 많습니다. 저도 했습니다. 저도 했습니다. 네네. 근데 이 바닥에 1m 간격 테이핑도 없고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불안했는데 네. 아무도 질서 유지를 지도하지 않아서 의아했어요. 불안한 네네. 상황이었어요. 이런 데가 있다고요. 용인 기흥구 주민센터입니다. 좀 체크해 주십시오. 대다수가 그래서 오늘 네. 저는 상암동 주민센터에서 했어요. 네. 방송 사이에 했는데 지금 하신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게 좀 사람들이 한적하면 괜찮아요. 네. 1m 유지되고 네. 접촉 안 해도 되는데 사람들이 몰리는 시간대가 있어요. 네. 점심시간 전후. 오늘 예. 금요일이니까요. 예. 그럴 때는 한 분이 발열 체크를 하면서 테이프로 마킹을 한데 1m씩 좀 거리 띄워주세요 말씀하시는데 주민센터의 공간 한계가 있고 네. 좀 붙게 되더라고요. 네.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또 있더라고요. 같이 투표했는데 아마 최영일 평론가는 영화 한 편 보면 한 2시간짜리 한 편 보면 한 24시간 정도는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시간짜리 영화를 보고 제가 네. 석사 학위 논문을 썼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책 한 권이 나왔죠. 파노라마입니다. 네. 민경애님 투표소에서 비닐장갑 한 쪽씩 주는데 두 짝씩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두 쪽 주는데요. 이상하네요. 네. 두 쪽 주는 게 맞습니다. 두 쪽이 맞습니다. 네. 1102님 퇴근하고 투표했어요. 퇴근 벌써 하셨네요. 용지가 생각보다 길었는데 신선했습니다. 그렇죠? 다만 비닐장갑 끼고 도장 찍으려니 살짝 미끄럽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투표들 많이 하셔서 소중한 권리 행사하세요. 21대 국회는 싸우지 말고 일하는 의원들 뽑자고요. 주진우 맞습니다. 화이팅. 네, 저까지는 괜찮습니다. 자, 21대 총선이 5일 남았습니다. 투표는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오늘 근데 투표율이 엄청 높았어요. 엄청납니다. 엄청날 줄 알았죠. 많은 분들이 예측을 했어요. 예. 다만 이게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있는 게 네. 투표율은 이제 이전 총선, 역대 총선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네. 지난 이제 2016년 20대 총선이 이 58%란 말이에요. 네. 그 정도인데 코로나19 때문에 사람이 몰리는 게 걱정이 돼서 네. 좀 미리 찍자. 예. 사전 투표에 찍자. 네. 좀 이렇게 분산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겠느냐. 네. 자, 사전 투표율은 높지만 전체 투표율은 비슷할 것이다. 또는 사전 투표율로 좀 쏠리지만 전체 투표율은 낮아질 것이다. 네. 많이 안 갈 것이다. 이번에는 이제 총선에 큰 관심이 없다. 코로나 때문에 걱정도 많고 다른 이슈들에 좀 묻혔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치 무관심이 좀 늘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는데 저는 네. 세 번째 경우의 수. 사전 투표율도 늘고 예. 전체 투표율도 늘 것이다. 높게 저는 한 60%를 넘길 가능성이 있다. 네. 이 두 가지인데요. 네. 이번 총선은 사실 인물이나 공약, 정책이 중요하지 않아요. 안 보였죠. 정당의 네. 그야말로 결집 투표예요. 네. 어찌 보면 양대, 여야, 예. 또 이제 범여, 범야, 범진보 혹은 뭐 범보수. 그래서 보수와 이 진보의 제가 보기엔 21세기 마지막 격돌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투표율이 에스컬레이션이 되고요. 그게 반증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미래통합당, 보수정당이 지난 총선 때는 사전투표 동료를 열심히 안 했거든요. 네. 이번엔 제발 좀 나와서 찍어달라.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문에 주로 노년층이 예. 보수 지지층이 많지 않습니까? 네. 상식적으로.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나는 나가면 접촉이 무서워. 그래서 노인들이 안 가면 보수표가 빠질 거라고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하죠. 네. 샤이 보수도 나와달라. 에스컬레이션 네. 올라간다 이거죠. 상승 효과. 뭐 유식하니까 이분. 네. 그런데 쉬운 거예요. 예전에는요. 투표율이 높으면 젊은 층이 많이 투표를 했기 네. 때문에 민주당 쪽이 유리하다. 네. 진보 쪽이 유리하다. 투표율이 낮으면 보수 쪽은 뭐 항상 투표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 미래통합당 계열이 유리하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맞아요. 몇 년 전만 해도 투표 못하게 네. 못하게 터널을 막 막고요. 그다음에 디도스 공격으로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선거하는 장소 있었죠. 그 투표소 막아버리려고 그 시도했던 그런 진짜 디도스 공격을
저기 그때는 여당이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때는 집권당이었고 집권당이 새누리당이었는데 네. 새누리당에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사이버 테러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몇 년 전이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었어요. 반대도 있었어요. 반대 전략은 이런 게 있었어요. 진보층에서 네. 3남매가 진보예요. 예. 근데 부모님이 보수야. 네. 그러면 이제 선거날 효도관광 보내드리자. 네. 그리고 이 우리 3남매 중에 한 명이 희생하자. 네. 너 투표 못하더라도 데리고 부모님, 가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이 2박 3일 어디 다녀와. 우리가 돈 몰아줄게. 네. 그러니까 투표를 못하게 하려는 시도들이 그런 건 아주 있었죠. 아주 몰지각한 미미한. 아주 미미한 그런 네. 우리 민주 시민들은 그런 분들이 절대 없습니다. 이젠 다 나옵니다. 투표장에. 홍명수님 문재인 정부 심판한다고 너도 나도 난리예요. 숨은 보수가 엄청 많아요. 맞아요. 저는 그렇다고 봐요. 지금 사이보수. 여론조사가 여당에게 유리하다, 야당에게 유리하다 서로 주장하고 있는데 네. 저는 여론조사보다는 네. 바닥 민심은 실제 민심, 그리고 실제 표심은 그 미래통합당한테 다를 수 있다. 조금 몇 %씩 가중치를 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네. 그건 뭐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보수적으로 잡는 게 좋죠. 사실은 네, 네. 민주당이 그렇게 이제 했어야 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오늘 아침에 재밌는 신문 헤드라인이 민주당 쪽은 좀 유리해서 표정 관리를 하고 있다. 네. 민주당 쪽은 훈풍을 타고 네. 부자 몸조심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통합당은 고개 숙이고 있지 않습니까, 연일?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아주 애가 타고 그 다음에 이제 90도 사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뚜껑 열어봐야 하는 거예요. 네. 예, 그렇게 뭐 그럼요. 격차가 이 아주 우세하고 유불리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네. 봐야죠. 지난 총선도 그렇고요. 그 지난 총선도 여론조사 추이하고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2016년에 많은 평론가와 특히 여론조사 기관들이 네. 정말 출구조사 이후에 망신당했던 총선입니다. 네. 그러면 여론조사 많이 틀립니다. 대선은 잘 맞는데 총선은 253개 지역구를 맞춰야 되고 비례 이 정당 지지율까지 맞춰야 되니까 총선은 애초에 좀 복잡성이 높아서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6시 네. 최종 사전투표일입니다. 네. 12.14%입니다. 12.14. 총 533만 명이 참여했는데요. 이야. 최고는 전남입니다. 18.2%. 네네. 최저 대구인데요. 대구도 높습니다. 10.2%고 서울은 12.2%입니다. 엄청나게 엄청나고요. 높은 투표율인데 네. 투표율이 높으면 네. 어디에 유리합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이제 투표율이 낮으면 보수에 유리하다. 보수는 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르신들이 항상 투표장에 간다. 불변이다. 네. 젊은이들은 비가 오면 비 와서 안 가고 날씨가 좋으면 놀러 가느라고 안 간다. 네. 그러니까 진보는 투표율이 낮으면 그 안에 이제 표가 줄어든다 이렇게 보는 건데 2012년부터 이 공식은 깨졌습니다. 좀 다르죠, 이제. 네네. 이제는 투표율이 높아도 네. 아까 말씀드린 누구한테 대로 유리하다 이거 없어요. 보수 진보의 진영 논리나 네. 이념 간의 반감이 더 강해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수층이 막 총공세에서 가면 진보층이 걱정돼서 또 가고 예. 젊은이들이 투표장에 많이 모여 서로 이러면 또 결집하죠. 안 가신 어르신 누구야? 그래서 이제 다 훑어가지고 또 가고. 다만 이제 과거처럼 무슨 뭐 이 버스 동원하고 이런 이거 안 돼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많이들 가셔서 투표율이 높다고 보수 진보 어느 쪽이 유리한지를 예단하는 것은 네. 옛날에 좀 단순한 모델 방식이고요. 이제는 이제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뭐 이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네. 투표를 독려해야죠. 네. 누구나 자기의 주권을 이렇게 행사해야죠. 근데 투표를 독려한다고 해서 선관위에서 막 제재하고 검찰 고발하고 막 그랬던 것도 불과 몇 년 전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보면은 오늘 지금 12%를 넘겼다는 건 대단한 게 이 지난 역대 사전 투표율이 한 14% 내외 돼요. 네. 이틀 합쳐서. 네. 근데 지금 첫날 12%면 내일 얼마나 더 올라갈지 덜 올라갈지 모르지만 기본 한 20% 넘기지 않겠습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럼 근데 전체 투표율도 높아진다. 15일 날 그렇게 안 가시지 않고 막판 변수에 의해서 또 투표장에 달려가게 만든다니까요. 네. 정민호님, 해외여행 못 가니 투표율 모르겠네요. 이것도 중요한 요소예요. 중요한 요소죠.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그리고 나의 권리입니다.
의무이기도 하고요. 네네. 네, 좋은 사람들을 우리 대표로 뽑아야죠. 우리 얼굴입니다. 품격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혐오가 네. 커질수록 네. 그렇다면 더 물갈이의 이 필요는 커지므로 유권자들이 나서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 투표 총선이 마음에 안 드시는 국민들이 많으세요. 그러실 수 있어요. 네. 정부도 마음에 안 들고 야당도 마음에 안 들고 이게 주로 스윙 보트들이 네. 중도층들이 정치를 이 투표를 기피할 수 있는데 이번 투표는요 정말 누가 최악인지를 정해놓으시고 최악을 막기 위해서 차악이라도 선택해야 되는 투표예요. 항상 정치가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선택하라고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차악을 선택해야 되는데 네. 내가 여기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서 더 나쁜 사람들을 선택하는 이런 네. 이상한 행태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다면 나의 그 권리를 챙겨줄 만한 더 진보적이거나 더 개혁적이거나 그 나의 이익을 챙겨줄 사람을 해야 되는데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더 나쁜 사람을 이게 찍는 그런 행태가 너무 많이 벌어져서 맞아요. 네. 아니, 벌어지고 그러니까 있다. 정치는 흔히 이렇게 얘기해요. 뭐 여당이나 야당이나 그가 아니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잘 보시면 더 나쁜 의가 있고요. 네. 덜 나쁜 의가 있는데 네. 어쨌든 덜 나쁜 의라도 고쳐서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아니 거기까지는 괜찮지 않습니까? 네. 저기 PD님 거기까지. 그렇죠. 그 분을 제가 네, 그분이 그분이다. 네, 네, 그분이 저분이 저분이다. 이게 네, 아니라요. 네, 그렇죠. 다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다릅니다. 7352님 네. 부산은 몇 프로입니까? 11.4%입니다. 부산 오. 올해 이번 선거에 네. 부산 최대 영남, 격전지 PK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PK는 지금 팽팽해요. 저는 네. PK는 이제 반분될 가능성도 있다. 물론 근데 박빙 지역이라는 게 아차하면 저쪽으로 넘어가고 아차하면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뚜껑을 열기 전에는 PK는 여야의 격돌이 팽팽하다. 다만 이제 TK야 뭐 이제 보수가 유리한 건 다들 아실 거고 네. 호남이야 뭐 이제 이 여권이 유리한 건 다들 아실 텐데 수도권 팽팽하죠. 네. 민주당이 좀 우세인 것으로 전망을 해보고 하지만 팽팽하다. 네. 뭐 끝까지 안심할 지역은 없습니다. 이번에 강원이 좀 재밌어요. 네, 강원이 그동안은 보수 바람이었는데 네. 이번에 조금 바뀔 조짐들이 있어요. 그러게요. 예전에 총선 때 강원도 가보면요. 네. 그 상인들이 네. 보수당 후보는 맞으면서 민주당 후보는 그 외면하는 그런 네, 걸 봤는데요. 맞아요. 이번에는 제가 춘천에 갔는데 김진태 후보와 허영 후보가 네네. 맞붙은 그 지역에 갔는데 허영 후보도 많은 응원을 받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번에는 그 강원도가 좀 달라지겠구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의석이 많지는 않죠. 8석이니까. 네. 그리고 지금 이제 핵심 캐스팅 보트 이번에도 역시 캐스팅 보트인데 충청권이 지금 아직까지 또렷하지가 않아요. 충청권은 항상 모르겠어. 모르겠어. 네, 마지막까지 가만히 지켜보고 있어. 저기 충청도 분들한테 어때요? 이렇게 물으면 몰라요. 그러고 대답을 안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별명이 암하로인 한자로 그게 뭐죠? 이 바위 아래 도 닦는 이렇게 네. 숨어 있는 노인처럼 네. 무건 수행하듯이 말씀을 안 하시는데 네. 하지만 심지는 굳고 이미 정할 분들은 또 다 정해놓고 계십니다. 자, 21대 총선 며칠 안 남았는데 마지막 변수는 뭐가 될까요? 마지막 변수는 제가 늘 이번 총선은 선거운동 기간이 짧았어요. 네. 코로나랑 같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책골을 넣지 말라 그랬는데 네. 아이고 통합당 왜 이렇게 연일 자책골이에요. 자책골을 계속 넣고 네. 막말 파동이 있는데 네네. 그런데 차명진 후보를 제명하지 않은 걸 보면 이거 저 오늘 놀랍네요. 오전에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당내에서도 다른 소리가 나오는 게 예. 총괄선대위원장 그 지도부 중에 지도부 사령탑인 김종은 위원장이 예. 여기에 대해서 정말 나는 차명진 후보를 우리 당 후보로 인정하지 않는다 예. 이렇게 이야기했고 예. 정말 이 그 윤리위원회의 결정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탈당 권유잖아요. 예. 그 탈당 권유에 대해서 이제 어이없어하는 지도부가 자신의 당의 윤리위원회 결정에 한숨을 내쉬는 이런 상황이 연출됐다는 게 지금 사실은 전 차명진 후보의 막말보다 오늘 오전에 윤리위의 결정과 예. 김정인 위원장의 그 정말 내뱉은 말 표정이 지금 통합당이 이럴 때가 아닌데 그렇죠. 위기감이 아주 커져 있거든요. 이게 오히려 더 큰 파장을 윤리위의 오늘 결정이 악재가 될 거예요. 그럴 거로 이게 보입니다. 지금 위험해요. 네. 최미경님
요즘 충청도는 대답 잘합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코로나19로 제가 충청권 취재는 못 갔습니다. 네. 네. 원래 충청도 분들이 대답도 잘하는데요. 마음을 안 내준다, 마음을 안 보여준다는 뜻인데요. 네. 타 지역 분들이 바로 표정을 읽기가 어렵다. 네. 정정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변수 짚어볼까요? 네. 지금 이제 자책골 외에는 마지막 중도층의 결정이에요. 자, 오늘 그 투표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자신의 입장이 결정되어 있는 분들이죠. 네. 내일 또 투표하는 분들은 이제 투표 끝 그러면 이제 총선에 참여가 끝나는 거예요. 네. 사전 투표 참석자들은 지지층들이 대체로 정해져 있거나 네. 지지 대상이 네. 어느 정도 또렷한 분들인데 네. 15일 날 오늘도 나 투표 안 해 그런 분 만났거든요. 네. 근데 이분은 투표하러 가실 것 같아요. 안 해? 투표 안 한다는 의미는 네. 누구를 찍어야 할지 모르겠다. 찍고 싶은 사람이 내 마음을 확 사로잡는 사람이 없다. 근데 이분의 어떤 시민의식을 제가 알건데 네. 이분은 15일에 투표장에 가요. 네. 그럼 문제는 오늘부터 고민을 해서 앞으로 3, 4일 동안 누구를 찍을지 결정할 거란 말이에요. 네. 부동층 아직 결정돼 있지 않은 층이 많게는 1,000만 명일 때도 있어요. 오, 네. 22%. 네.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좀 줄어들어 있을 거로 봐요. 네. 그래도 한 10% 내외가 마지막에 표심을 정한다. 이 중에 핵심적으로 또 마음이 바뀌는 이 경우도 있다. 아까 말씀하신 샤이 보수가 아유 뭐 저 열세인데 안 가. 그랬다가 마지막에 아니야. 내 표 하나에 힘이 있을 거야. 그리고 투표장에 가는 순간 많은 변화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 부동층의 마지막 표심을 어느 쪽이 끌어당기느냐. 이번에 총선 전략을 예측할 때 다 언더독 전략을 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동정 전략이죠. 아이고 보수가 힘들어요. 아이고 진보가 힘들어요. 지금 여당 큰일 났어요. 야당 큰일 났어요. 우는 소리에서 동정 여론을 끄는 건데 보통 선거 때 울거나 큰절하거나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한 이런 번만 게. 더 살려주십시오.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런데 잘 못 봤어요. 이번에는 네. 그 언더독을 양쪽 다 쓸 줄 알았더니 양쪽 다 밴드웨건이죠. 반대가. 네. 우리가 대세야. 네. 우리 쪽으로 타. 쓸어와. 우리 쪽으로 뒷자리 타 붙어. 이렇게. 이게 밴드웨건인데 문제는 양쪽 다 과반을 자신하고 있어요. 예. 사실 지역구는 다 힘들어해요. 여야 모두 다 아니에요. 저 여론조사 우세하게 나왔죠. 아니에요. 조직이 저쪽이 앞서요. 지금 다 이러면서 언더독 전략을 쓰지만 당 지도부는 양쪽 다 과반을 자신했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좀 이례적인 일이긴 한데 속으로는 많이들 떨고 계실 겁니다. 김준수님 질문입니다. 주말 중에 수도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얼마나 터지는지 이게 코로나 확진자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본투표일에 영향 줄 수 있는데 네. 이 내일과 모레와 월요일은 큰 기대하지 마세요. 네. 오늘 30명 아래로 떨어졌어요. 네. 지금 4월 들어와서 계속 두 자리 행진인데 자 86명, 89명, 94명, 81명, 47명, 47명 그리고 37명이었다 29명. 어제가 39명이었다 오늘 27명 예.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근데 주말에는 검사를 덜 합니다. 예. 그래서 월요일까지는 떨어져요. 그런데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우리가 지금 계속 그 확진자 수가 떨어지는 거에 비해서 일본에서 계속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오늘 엄청나게. 574명이잖아요. 그래, 그렇습니다. 이 일본과의 비교가 우리나라 국민들한테는 정서상 굉장히 큰 영향인데 네. 이게 조금 그 코로나19의 이 문제가 일본과의 비교가 저는 선거에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당연히 생각합니다. 영향을 주고 있고 세계적인 현상 자체가 영향을 주고 있고 예. 우리가 이제 보도에서 미국 소식이나 유럽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가 방역을 잘했다는 걸 계속 새삼 깨닫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2월 말 3월 초까지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당이 불리하다. 이번 총선을 네. 거의 이게 한숨이 나올 정도였는데 그렇죠. 역병이 창궐했으니 나라님은 탓할 수밖에 없지 근데 않겠냐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극복이 되고 오늘 오전 제일 빅뉴스가 뭡니까? 빌 게이츠 회장이 전화를 걸어와서 예. 문재인 대통령과 제발 통화하고 싶다. 그래서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예. 지금 이제 수십억 달러를 내기로 했거든요. 네. 이미 이제 1억 달러 정도를 쾌척했고 기부했고. 근데 빌 게이츠 회장이 백신 개발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우리나라 방역 모델을 극찬하면서 네. 지원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19 관련으로는 정말 우리가 방역에서 애쓰는 의료진의 노력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 네. 끝까지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하고 또 내일 모레가 부활절이에요. 네. 교회 예배도 우리가 또 예의주시해야 되고 네. 젊은이들 상춘객 또 총선에서도
확진자 없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네. 대체로는 긍정적인 신호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말에 그거 걱정이에요. 그거 네. 걱정. 부활절인데 맞아요. 주일 예배 지금 약간 그 여권에 비해서 야권이 밀린다고 생각하니까 교회에선 예배를 조금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네. 열고 싶은 목사님들이 좀 있어요. 이것도 영향을 미칠까요? 제가 보기에는 뭐 이 표심은 네. 이미 반영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보수 개신교회들의 네. 표심, 이게 이제 표심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미 선거장에는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새로운 변수가 되지 못한다. 다만 이제 이 부활절 행사를 오프라인에서 하는 교회가 한 10% 늘 것 같아요. 네. 이건 좀 방역 차원에서 최대한 안전 수칙을 지켜주시고 확진자가 없도록 교회는 교회대로 또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노력해 주는 것이지 이게 총선에 뭐 앞으로 5일간 미칠 영향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예전에는 막판에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사건을 터뜨린 다음에 네네. 주일 예배에서 그거를 확산시킨다 이런 전략이 네네. 있었잖아요. 근데 이미 교회 신도분들은 다 이제 메신저로 보시거든요. 예배 가서 새로운 소식을 전해 들어서 임팩트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죠? SNS를 통해서 다 뭐 그게 가짜 뉴스든 진짜 뉴스든 이미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게 중요한 건 뭐냐면 마지막 변수는 우리가 가끔 터지는 일인데 공작, 조작이라고 하죠. 네. 음모설인데 마지막에 뭐가 터질까요? 아니 이것도 뭐 조금 시간이 너무 늦은 것 같아요. 너무 늦었어요. 네. 전날 터지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네, 지금 터지는 건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말 본세님이 네. 최평, 독보적인 비평 감각, 정치에 뺏기고 싶지 않아요. 그럼요. 이런 얘기. 방송 노예인데요. 뭐 아, 그렇습니다. 주인들이 안 풀어줄 텐데. 네. 그래서 지금 대선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네. 지금까지 2020 의석전쟁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윈터플레이의 꿈에서 본 거리 들으면서 오늘 라이브 비데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에이미 킴, 주진우 방송 늘고 있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좀 부끄러워요. 네. 오늘 퀴즈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5번. 그러면 부끄러워요. 아무튼 그래도 선물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커피 쿠폰 받으실 분은 라이브 비데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십시오. 마구마구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내일 비데이 스페셜이 방송되는 날입니다. 내일은 그러니까 저는 월요일날 오후 5시 5분에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 저는 아닌 밤중에 주진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거리를 언제나 가슴으로